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USB 메모리.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물건이었다. 손가락 마디만한 검은 플라스틱 조각. 누군가는 그것을 세상으로 통하는 창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지옥으로 가는 열쇠라고 했다. 나는 그 두 가지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다. 2025년 2월의 어느 추운 밤, 나는 이불 속에서 그 빛나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트텔이라고 불리는 중국산 휴대용 DVD 플레이어.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불로 온몸을 감싼 채 나는 숨죽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다만 그 장면들은 또렷하다. 환하게 웃는 사람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것들이 그곳에서는 가능했다. 28살. 나는 함경북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고 저녁 8시에 퇴근하고 계급을 받아 가족과 나누어 먹고 생활총화에 참석해 자합입판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니,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또 자동지 일령도 아래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 USB는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건네준 그 작은 물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번만 보라고.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나는 망설였다. 반동사 상문화 배격법. 그 법의 이름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2020년에 만들어진 그 법은 남조선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극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결국 나는 그 USB를 받아들었고 그날 밤부터 나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두려움뿐이었다. 화면을 켤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갖가지 작은 소리에도 아들짝 놀라 전원을 끄곤 했다. 하지만 점점 그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곳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사랑했다. 그들은 지도자의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고 생활총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고 계급을 기다리지 않고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샀다. 신기하고 부러웠고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했다. 정말 조심했다. 한 달에 2~3번 밤이 깊었을 때만. 그것도 1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USB는 벽돌 틈 사이에 숨겨두었고 노트텔은 이불 속 깊숙이 감춰두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아니, 알았어야 했다. 이 나라에서는 벽도기가 있고 바람도입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다. 3월의 초입. 여전히 쌀쌀한 날씨. 나는 이불 속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인공이 바닷가를 걷는 장면이었다. 넓고 푸른 바다. 나는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지역은 내륙이었고 바다를 보려면 여행증명서가 필요했으며 여행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다.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그냥 바다를 걷고 있었다. 자유롭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노트텔을 이불 속에 밀어 넣었지만 이미 늦었다. 3명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보이브원들이었다. 그들의 파란색 제복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가장 앞선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라.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오들거렸다. 그들은 이불을 걷어냈고 노트텔을 발견했고 USB를 찾아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다. 숨죽이며 살던 나날들이 끝났다는 안도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묘한 해방감. 보이부 건물로 끌려갔다. 신문실, 차갑고 좁은 방, 탁자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달린 희미한 전구. 신문관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에게 받았는가? 또 누구에게 보여주었는가? 몇 번이나 보았는가? 어디서 구했는가? 나는 대답했다. 아니,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동료의 이름을 말했고 횟수를 말했고 내용을 말했다. 신문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의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왜 보았는가?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왜일까?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지루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 나는 대답했다. 궁금해서요. 그것이 진실이었다. 저 너머 세상이 궁금했다.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들이 정말 불행한지 아니면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피로.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졸음이 쏟아졌고 고개가 떨어질 때마다 신문관이 탁자를 내리쳤다. 정신 차려라고. 적대 세력이 사상적 독소에 중독된 반동분자라고. 나는 반동분자가 되어 있었다. 28년 동안 충실한 국민으로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인민이적이 되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한 사람이 정체성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가 그들이었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징역 15년, 정치범관리소 수용.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량을 보고하듯 기계적이었다. 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무의미했다. 이 나라에서 법은 권력이 도구일 뿐이었고 판결은 이미 어딘가에서 결정된 것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쳐 있었다. 싸울 기력도 싸울 이유도 없었다. 트럭에 실렸다. 검은 천으로 덮인 트럭. 함께 실린 사람들은 10명 남짓. 모두 비슷한 제목이었다. 한국영상물시청 유포 소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각자의 불행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트럭은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다. 얼마나 갔을까? 시간 감각을 잃었다. 해가 지고 다시 떴고 또 지었다. 18호 관리소. 북창. 트럭이 멈췄을 때 보인 철조망과 망루. 무장한 경비병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회색 건물들. 이곳이 내가 앞으로 15년을 보낼 곳이었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보낼 곳인지도 몰랐다. 정치범으로 들어온 사람 중 살아나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소문을 들었다. 입소 절차는 비인간적이었다.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다. 옷을 벗고 검사를 받았다. 머리를 밀었다. 죄수복을 입혔다. 번호를 부여받았다. 247만 518점. 이제 내 이름은 이 번호였다. 신원식 28살 함경북도 출신. 그런 정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수용소에 수감된 10만 명의 정치범 중 하나일 뿐이었다. 18호 관리소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정확히는 여러 개의 감옥이 모인 집합체였다. 담장으로 구획된 구역들, 각 구역마다 100명에서 200명의 수용자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경비병들. 나는 7구역에 배치되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들이 집중적으로 수용된 구역이었다. 첫날 밤은 공포였다. 좁은 감방에 15명이 빽빽이 누워 있었다. 바닥은 차갑고 단단한 콘크리트. 담요 한 장. 옆 사람이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누군가는 신음했고 누군가는 기침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낡고 금간 천장. 습기로 얼룩진 벽.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새벽 5시 기상납할 소리. 모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점호. 번호순으로 정렬하고 경비병이 호명하고 대답하고 또 다른 날이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죽. 맹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어놓은 것. 간도 없고 건더기도 없었다. 그래도 그것이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다. 저녁에는 감자 2개. 작고 쪼글쪼글한 감자. 영양실조로 사람들은 모두 앙상했다. 이른 고되었다. 탄광. 우리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석탄을 캤다. 어둡고 좁고 숨막히는 갱도. 먼지가 폐를 찔렀다. 허리를 굽힌 채 곡괭이를 휘두르는 것이 두 종일의 일과였다. 할당량이 있었다. 하루에 1인당 300kg. 채우지 못하면 식사를 줄였다. 그래서 모두가 필사적으로 일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나이도 출신도 제목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체제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혔고, 어떤 사람은 중국과의 밀무역을 하다가 걸렸고, 어떤 사람은 당 간부를 비판했다가 고발당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만 운이 나빴을 뿐. 옆에서 일하던 남자가 있었다. 40쯤 되어 보였다. 그는 함경남도 출신으로 가족 전체가 이곳에 수용되었다고 했다. 아들이 한국 영화를 집단으로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제목이었다. 연좌제, 그의 표현에 따르면 씨를 말리는 처벌이었다. 당사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함께 처벌받았다. 그의 부모도 이곳 어딘가에 있었고, 그의 아내도, 그의 어린 딸도. 그는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구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견디느냐고. 머릿속으로만 물었다. 이곳에서는 말을 아껴야 했다. 불필요한 대화는 의심을 샀고, 의심은 처벌로 이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육체는 움직이지만 정신은 죽은 사람. 이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한 달, 2달.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지만 이곳에는 봄이 없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팠다.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어떤 사람은 탄광사고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굶어서. 시신은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갔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2025년 상반기 18호 관리소의 수용인원은 전년 대비 400명이 증가했다.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위반자들이 대거 적발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 금지된 문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다. 나는 변화를 느꼈다. 육체적 변화가 먼저였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드러났다. 손톱은 부서지고 머리카락은 빠졌다. 그리고 정신적 변화. 처음에는 분노했다. 이런 부당한 처벌, 이런 비인간적 대우, 이런 부조리한 체제.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분노는 에너지를 소비했고, 이곳에서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자원이었다. 그래서 분노 대신 무감각이 왔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새로운 수용자가 우리 감방에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20살 정도. 그녀는 평양 출신이었다. 드물게 평양에서 온 사람이었다. 평양은 특별한 곳이었다. 충성도가 높고 감시가 철저한 곳. 그런 평양에서 정치범이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그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먹고 조용히 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무감각하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있었다. 분노가, 슬픔이,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그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그녀 옆에 누웠다. 감방 배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드라마를 봤나요? 나는 놀랐다. 이곳에서는 서로에게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각자의 과거는 각자의 것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안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예.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나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된 원인을 후회하지 않는다니.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알았어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것을 한 순간부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의 수비를 받은 순간부터 내 삶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뒤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속삭이듯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그녀는 평양이 대학생이었다.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당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급생이 건넨 USB를 보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한 번이 두 번이 되었고 결국 적발되었다. 그녀만이 아니라 그 USB를 본 학생들 모두가 체포되었다.
15명 모두가 이곳으로 왔다. 나는 물었다. 그 동급생은 어디 있는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처형되었어요. 주모자로 분류되어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처형, 총살. 그것이 체제가 반동분자들을 다루는 최종 방법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처형, 본보기를 만들기 위한 죽음.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단순 시청으로 분류되어 15년형을 받았지만 유포나 제작으로 분류되면 극형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우정이나 연대감 같은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같은 경험, 같은 고통, 그리고 같은 각성. 6월이었다. 국가보위성의 전원회의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25년 상반기 정치범 수용 현황을 보고했다고. 총 19만 2천 명. 전년 대비 2,900명 증가. 우리도 그 숫자의 일부였다. 통계 속의 숫자, 개인이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우리는 들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2월에 개정되어 더욱 엄격해졌다고.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이후 모든 관련 행위가 정치범죄로 다뤄진다고. 처벌의 강도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7월, 8월 새로운 수용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청소년도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국 문화였다. 드라마, 영화, 음악, 심지어 패션까지. 한류. 그것이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 수용소는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사상을 통제하는 도구였다. 체제의 문을 품는 사람들,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장치였다. 공포를 통해 나머지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시스템이었다. 9월이 되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6개월.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계.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국경도 철조망도 체제도 상관없이 날아갔다. 부러웠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다. 갱도가 무너졌다. 7명이 매몰되었다. 구조작업이 시작되었지만 희망은 없었다. 너무 깊은 곳이었고 장비는 부족했고 무엇보다 관리소 측은 수용자의 목숨에 관심이 없었다. 이틀날 시신 3구가 수습되었다. 나머지는 포기했다. 그 사고로 구역이 재편되었다. 일부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새로운 작업장에 배치되었다. 나는 벌목 작업장으로 갔다. 산속에서 나무를 베는 일. 탄광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벌목 작업장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리소의 구조가 유동적이라는 것. 구역이 조정되고 통합되고 분리되었다. 경계가 재배치되고 초소가 이동했다. 소문으로는 18호 관리소의 규모가 2012년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고 했다. 예전에는 국가보위성이 관리했지만 지금은 사회안전성으로 관되었다고. 그리고 폐쇄되었다고 알려진 17호 관리소도 2014년에 부활했다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리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이 체제는 점점 더 억압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10월이었다. 구역 재편으로 그녀도 벌목 작업장에 배치되었다. 6개월 만이 재회. 그녀는 더 말랐다. 눈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무감각에 빠지지 않았다. 우리는 나무를 베면서 이야기했다. 경비병이 보지 않을 때 아주 짧게. 그녀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탈출. 나는 놀랐다. 탈출은 불가능했다. 철조망, 막루, 경비병, 지뢰지대. 그리고 설령 넘어간다 해도 갈 곳이 없었다.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여기서 죽는 것과 탈출하다 죽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양쪽 다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달랐다. 여기서 죽는 것은 서서히 소멸하는 것이었고 탈출하다 죽는 것은 적어도 시도한 끝의 죽음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겨울을 기다린다. 눈이 오면 흔적을 지우기 어렵지만 시야가 나빠진다. 그 틈을 노려 철조망을 넘는다. 중국 국경을 향해 북쪽으로 간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나는 말했다. 운이 좋으면이라는 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녀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죽을 거예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차라리 선택하고 싶어요. 내 죽음을.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혔다. 내 죽음을 선택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마지막 선택권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었다. 포기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그 선택만큼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었다. 11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에는 더 세게.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담요 한 장으로는 부족했다. 감방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었다. 사람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다. 영양실조에 저체온증까지 겹치면 인간의 몸은 버티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 사람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죽음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생존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계획을 유지했다. 12월 중순, 가장 추운 시기. 그때 경비가 가장 느슨해진다고. 경비병들도 추위를 피하려 하고 막루근무 시간이 짧아지고 순찰 빈도가 줄어든다고.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사흘간의 고문 끝에 죽었지만 죽기 전에 몇 가지 정보를 남겼다고. 나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실패했을 때의 고통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살고 싶었다. 이 비참한 삶이라도 포기하지 못했다. 15년 후 어쩌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희망이라기보다는 착각에 가까웠지만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해한다고 했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남으세요. 12월 15일, 그날을 기억한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눈이 거칠게 내렸다. 저녁 점오 후 그녀가 내게 시선을 보냈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간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도 없이. 나는 눈을 감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들렸다. 먼 총소리. 한 발, 두 발. 그리고 사이렌. 비상이 걸렸다. 경비병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개 짖는 소리. 혼란. 다음 날 아침 저 못대우리는 보았다.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기둥. 그리고 그 기둥에 묶인 그녀를. 살아있었다. 총에 맞았지만 죽지 않았다. 다리에 맞았다고.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경비병에게 붙잡혔고 이렇게 세워졌다. 본보기로 관리소 소장이 나왔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12월 15일, 그날을 기억한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눈이 거칠게 내렸다. 저녁 점오 후 그녀가 내게 시선을 보냈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간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도 없이. 나는 눈을 감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들렸다. 먼 총소리. 한 발, 두 발. 그리고 사이렌. 비상이 걸렸다. 경비병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개 짖는 소리. 혼란. 다음 날 아침 저 못대우리는 보았다.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기둥. 그리고 그 기둥에 묶인 그녀를. 살아있었다. 총에 맞았지만 죽지 않았다. 다리에 맞았다고.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경비병에게 붙잡혔고 이렇게 세워졌다. 본보기로 관리소 소장이 나왔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이것이 적대 세력이 사상에 물든 자들의 말로다. 인연은 조국을 배신하고 인민을 저버리고 위대한 지도 자동지의 은덕을 저버렸다. 그대가는 무엇인가? 제국주의자들의 품속이다. 개돼지 같은 삶이다. 우리는 이런 반동분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형이 집행되었다. 총살, 여러 발의 총성. 그녀의 몸이 흔들렸다.
그리고 고개가 떨어졌다. 20살.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 이곳에서는 번호만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기억한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그 눈빛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두가 지켜보도록 강요되었다. 옆 사람이 구토했다. 누군가는 울었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막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옳았을까? 탈출을 시도한 것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깊어졌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다.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었다. 종교는 금지되었고 외부 세계의 명절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은 흘렀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다. 2026년. 내가 이곳에 온 지 10개월. 1월의 어느 날 새로운 공지가 있었다. 구역 재편. 18호 관리소 일부 구역이 축소되고 일부는 확대된다고. 보안환경과 식량 보장 여건에 따른 조치라고. 우리는 다시 이동했다. 10구역으로. 더 낙후된 곳, 더 열악한 환경. 10구역에는 다양한 죄수들이 섞여 있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간첩, 국경밀무역, 군사기밀 유출, 반사회주의 행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나라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간첩으로 분류된 한 남자는 중국 상위 내에 개북한 내부 사진을 넘겼다는 제목이었다. 그 사진은 평범한 거리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체제 전복 시도로 간주되었다. 16호 관리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송되었다고. 16호는 특히 가혹하다고 했다. 정치범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수용되는 곳. 밀무역으로 들어온 여자는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을 뿐이었다. 중국에서 약과 식료품을 들여와 팔았다. 그것이 국가 경제체제를 파괴하는 범죄로 분류되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도 함께 이곳에 있었다. 연좌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수용소 시스템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통제의 핵심이라는 것. 19만 명.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전 국민을 공포로 지배하는 도구.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나는 의문이 들었다. 이 체제는 지속 가능한가? 이렇게 억압하고 감금하고 처형하면서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 무너짐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인가. 2월이 왔다. 1년 전 이맘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였다. 더 많은 정치범, 더 가혹한 처벌, 더 광범위한 적용. 법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도구였다. 어느 날 작업 중에 한 노인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는 70이 넘어 보였다. 이곳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붙잡혔다고. 탈북. 그것이 그의 죄였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국경을 넘은 것이 조국 반역죄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여기서의 1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분노했어. 그 다음에는 슬펐어.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졌어.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는 한참 후에 말했다. 지금은 그냥 궁금해.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를 기억하기나 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도 궁금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곳에 갇힌 19만 명은, 아니, 매년 증가하는 이 숫자는 우리는 그저 통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는 기억할 것인가? 3월, 봄이 왔다. 하지만 이곳에서 계절이 변하는 큰 의미가 없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팠다. 다만 날이 조금 길어졌고 눈이 조금 덜 내렸다. 작업량이 늘었다. 생산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다. 탄광, 벌목, 농사, 건설 모든 분야에서 수용자들을 착취했다. 우리는 노예였다. 법적으로는 죄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 무보수 노동, 강제노역, 비인간적 처우.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갔다. 병, 사고, 굶주림, 추위.
월 평균 사망자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만 한 달에 서너 명이 사라졌다. 수용소 전체로 보면 4월의 어느 날 1.5대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한 경비병이 실수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모두가 그 총을 쳐다봤다. 경비병도 죄수들도 몇 초간의 정적.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들이 오갔을까? 저 총을 집으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경비병이 총을 주워들었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체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희망 때문이었을까? 아직 살 수 있다는, 언젠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우리를 묶어두는 또 다른 족쇄인지도 몰랐다. 5월. 내가 이곳에 온 지 14개월.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1년 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공장에서 일하고 배급을 받고 생활총화에 참석하던 평범한 노동자. 그런데 이제는 죄수였다. 번호로 불리고 감시받고 착취당하는 존재.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육체는 더욱 쇠약해졌다. 정신은 더욱 무뎌졌다. 감정은 더욱 사라졌다. 나는 점점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생존기계.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존재. 그런데 이상했다. 인간성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더 인간적인 질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고통의 의미가 있는가? 자유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체제는 옳은가? 답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다.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그 질문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했다. 6월 말 소문이 돌았다. 국가보위성전원회의에서 상반 정치범 현황을 보고했다고. 19만 2천 명. 나는 그 숫자의 일부였다. 14호 관리소 39,700명, 15호 관리소 33,600명, 16호 관리소 21,400명, 17호 관리소 39,200명, 18호 관리소 24,200명, 25호 관리소 31,900명. 냉정한 통계. 인간이 숫자로 환원되는 순간.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작년 대비 2,900명 증가. 18호 관리소만 봐도 400명이 늘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그래서 이곳에 왔다. 호기심이, 궁금증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죄가 되는 나라. 나는 깨달았다. 이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이른바 3대 학법, 그리고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강화된 단속.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만들기 위해. 왜일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두는가? 통제. 그것이 답이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필요했다. 그리고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자가 필요했다. 우리가 그 희생자였다. 7월.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탄광은 더욱 지옥이 되었다. 좁은 갱도, 뜨거운 공기, 숨막히는 먼지, 탈수로 쓰러지는 사람들. 물은 부족했고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할당량을 채워야 했다. 어느 날 갱도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20살. 작년에 들어왔다고. 청년교양보장법 위반. 나만 영상물을 집단으로 시청했다는 죄목. 그와 그 친구들 7명이 모두 이곳에 왔다. 그중 3명은 이미 죽었다고. 그는 말했다. 후회해요. 그때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호기심을 이겼어야 했는데. 나는 물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보지 않을 건가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마 또 볼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금지된 지식, 금지된 경험, 금지된 자유. 한 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였다. 8월. 소식이 들려왔다. 17호 관리소에서 탈출 시도가 있었다고. 5명이 시도했고 모두 사살되었다고. 그리고 연좌제로 그들의 가족들이 추가 수감되었다고. 탈출은 곧 가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더욱 시도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작년 12월에 처형된 그 여자. 그녀에게 가족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어느 날 새로운 공지가 있었다. 관리소 구역 조정. 또다시 18호 관리소 일부 구역이 축소되고 다른 구역은 확대된다고. 보안환경, 도로 및 철도 조건, 인접 군사시설, 식량 및 전료 보장 여건에 따른 조치라고. 관리소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다. 계속 변화하고 재편되고 진화했다. 나는 12구역으로 이동했다. 더 열악한 곳. 감방은 더 좁고 식사는 더 적고 작업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놀랍지 않았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항상 더 나빠질 수 있었다. 12구역에서 나는 한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 어머니, 10대 딸. 그들은 2년 전 이곳에 왔다. 아들이 한국 영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연좌제로 수감되었다. 아들은 처형되었고 세 식구만 남았다. 그들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많은 가족들은 구역이 달라서 서로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운이 좋게 같은 구역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아들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체제를 미워해야 할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몰랐다. 미움은 소용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었다. 다만 살아남아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9월. 가을이 왔다. 내가 이곳에 온 지 1년 6개월. 절반이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15년 중 1년 6개월. 아직 13년 6개월이 남았다. 그리고 살아서 나갈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했다. 현재만 보고 오늘만 살고 지금 이 순간만 견디는 것. 그것이 방법이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오랜만에 꾸는 꿈. 나는 자유로웠다. 길을 걷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 비좁은 감방, 현실, 눈물이 났다. 오랜만이었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오는 것 같았다. 조용히, 소리 없이, 옆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10월, 관리소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소장이 부임했다. 그는 더 엄격했다. 규율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통제를 강화했다. 작은 위반에도 체벌이 가해졌다. 공개 처형이 늘어났다. 본보기가 많아졌다. 분위기가 더욱 삭막해졌다. 사람들은 더욱 위축되었다. 서로를 의심했다. 밀고가 늘었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동료를 고발하는 일이 잦아졌다. 신뢰는 사라졌다. 연대는 무너졌다. 이것이 통제의 완성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곳은 단지 감옥이 아니라 실험장이라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실험.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디까지 순종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너졌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용히, 은밀하게, 작업태만, 미세한 불복종, 서로 돕기, 작은 저항들. 그것이 마지막 존엄이었다. 11월, 다시 겨울이 왔다. 2년차 겨울. 작년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몸이 더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영양실조, 만성피로, 각종 질병. 나는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쓰러졌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쓰러지는 순간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다. 편안했다.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깨어났다. 의무실이라고 불리는 곳. 침대도 아닌 바닥. 약도 없었다. 그저 눕혀놓은 것뿐. 며칠 후 다시 작업에 투입되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할당량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12월, 2025년이 저물어 갔다. 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통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정치범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체제에서 정치범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 적이 필요했다. 내부이적, 공포의 대상. 그래야 인민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치범은 계속 생산되어야 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이 부품이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2년차. 내가 이곳에 온 지 20개월.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날짜는 그저 숫자였다. 하루하루가 같았다.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무한반복. 하지만 어느 날 변화가 왔다.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 하지만 분명한 변화. 나는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기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로, 인간성을 지키기로. 어떻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하기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기억했다. 내 이름 신원식, 28살, 함경북도 출신. USB를 보았던 사람, 호기심 많았던 사람, 자유를 꿈꿨던 사람. 나는 번호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인간이었다. 그것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기억했다. 저 세상을, 화면 속 세상, 자유로운 사람들, 웃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 어딘가에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을 놓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노인이 내게 말했다. 20년을 산 그 노인. 여기서 살아남는 비결을 알려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했다. 희망을 버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 하지만 꿈은 버리지 마. 그래야 미치지 않아. 모순 같았다. 희망과 꿈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는 설명했다. 희망은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꿈은 나간다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거야. 희망은 거의 없어. 하지만 꿈은 뺏을 수 없어. 나는 이해했다. 현실을 인정하되 상상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견디되 굴복하지 않는 것. 살되 포기하지 않는 것. 그날부터 나는 꿈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나간다면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 꿈들이 나를 지탱했다. 2월 형사소송법 개정 1주년. 그 결과는 명확했다. 더 많은 정치범, 더 가혹한 처벌, 더 넓은 적용 범위.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고. 역사를 보면 모든 체제는 변화한다. 흥하고 쇠하고 무너진다. 이 체제도 언젠가는. 문제는 그 언젠가가 내 생에 올 것인가. 답은 모른다.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 증인이 되기 위해, 기록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나는 정치범 247만 518이다. 신원식이다. 28살이다. 아니, 이제 30살이다. 여기에 들어온 지 2년. 앞으로 13년을 더 견뎌야 한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19만 2천 명.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각각 이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다. 철조망 너머로 하늘이 보인다. 회색 하늘, 구름 낀 하늘. 하지만 여전히 하늘이다. 그 하늘은 여기도 저기도 같은 하늘이다. 자유로운 곳과 갇힌 곳을 연결하는 하늘. 언젠가 나는 저 하늘 아래 자유롭게 걸을 것이다. 아니, 걸을 수 있다고 꿈꾼다. 그 꿈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경계 너머의 기억, 철조망 너머의 세상, 금지된 자유, 잊혀진 사람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기록은 남는다. 증언은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산다. 내일도 살 것이다.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 이것이 저항이다. 살아남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